첫 번째는 이 취업 준비생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직장 내공에서는 이제 취업을 했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취업 준비생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제가 중소기업 CEO들을 많이 아는데 중소기업 CEO들이 이 신입 직원 이렇게 구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뽑고 싶은 직원을 못 뽑는다, 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일반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첫 번째, 면접 잡아놓고 면접일에 연락도 없이 약속을 펑크하고 그 이후에 연락이 아예 두절되는 이런 직원들이 정말 많다. 이런 지원자들이 정말 많다. 또 면접을 했어요. 면접을 하고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래놓고 또 갑자기 연락 두절.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사장님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갖다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네. 같은 업종끼리는 좀 공유를 해서 이런 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라고 제가 심지어 질문까지 받았어요. 그만큼 괘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 펑크 내고 연락 두절되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다는 얘기를 하고요. 기본 예의잖아요, 사실. 예, 네.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연봉 협상 이런 갈 때 부모님과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왠지 너무 주체성이 없어 보이고 이게 마마보이, 파파보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좋다는 느낌. 또 수습 기간에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고 연락이 두절되는데 이제 그 사유가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의외로 요즘 이 부모님이 자식의 이 취직에 너무 깊이 관여가 되는 제가 뉴스를 봤더니 군대에도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네. 소대장한테 우리 애 좀 힘들게 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참. 이 네. 구직 과정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예의를 갖추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게 한 3년 전 일인데요.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직장을 구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제 컨설팅 회사에 취직하려고 여러 차례 노크 중이었는데 거절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후배에게 물어봤죠. 그 거절을 당하면 회사로부터 이렇게 거절 통지 메일이 오냐? 그러니까 당연히 온대요. 그럼 그 메일 받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겠냐. 뭐 거절 통지 받으면 뭐 그냥 거절 통지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있잖아. 그 거절 통지 보내온 그 회사 담당자한테 정중하게 메일을 한번 보내봐. 답메일을. 무슨 메일을 보내란 말이죠?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은 우선 그 이력서를 검토해줘서 참 고맙다. 또 취업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다. 앞으로도 귀사가 시장에서 훌륭한 회사로 멋진 명성을 계속 이렇게 날릴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써봐라. 그랬더니 이제 후배가 좀 낯간지럽긴 한데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시키는 대로 자신이 지원했다가 이제 낙방한 컨설팅 펌 담당자에게 좀 장문의 감사 편지를 몇 번 보냈대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어떤 컨설팅 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느냐? 혹시 그 다른 곳에 취업이 안 됐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편지를 받고 인사 담당자들이 좀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같은 컨설팅 펌은 의뢰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 귀하와 같은 이런 사람이 온다면 네. 의뢰인들 대응도 잘할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이번에 신규 부서를 하나 만드는데 합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후배는 취업이 됐고 지금도 그 회사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냐 그러면 제가 또 사람을 많이 뽑아봤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탁 뽑을 때 요 사람은 사람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뽑히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요 타이밍에 더 좋은 애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 노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회사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꾸 사람이 바뀌어요. 또 필요해 사람이. 그럼요. 그러면 또 새롭게 공고를 내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뭔가 기억에 남아있던
어떤 한 포인트가 있으면 연락을 가게 마련이거든요. 보통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면접 제대로 보고도 연락도 안 되고 이 제대로 연락 안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은 판국에 거절 통지를 보냈는데 감사하다 그러고 덕담을 탁 하면은 이 친구 봐라. 완전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거절을 한 10군데 받았으면 10군데 이렇게 낚시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회사 사정 때문에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준비생들 기회가 왜 오지 않냐라고 괴로워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낚시를 당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거절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 거절에 대해서 성숙하고 멋진 대응을 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기회를 낳을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의지만으로는 설득을 완성할 수 없다. 좀 거창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은 직장 내에서 특히 이제 내가 상사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건 진짜 옳은 얘기야. 그리고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좋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설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설득이 안 돼. 그러면 이 상사가 문제지 말이야. 이렇게 좋은 의도로 내가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데 왜 설득을 안 받아주는 거야. 이 조직이 문제야. 이 상사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예전에 2500년 전에 한 비자가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과 어떤 뭐랄까 소위 그 코드를 맞춰 놓는 게 더 급하지 코드가 맞지 않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데 애정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봐야 안 먹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이런 예를 들어요. 이 중국 고전에 보면 그 춘추 전국 시대 그 위가 보면 그 하나라, 은나라 이렇거든요. 하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주나라가 이제 춘추 전국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은나라의 탕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군이 있었어요. 탕왕은 대단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근데 탕왕을 정말 잘 보필했던 재상이 이윤이라는 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탕왕은 훌륭한 왕이고 그래 이윤은 훌륭한 재상이야. 끝. 그게 아니고 이윤이 탕왕과 이 호흡을 맞추는 그 과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네. 원래 이윤은 하급 관리였는데 아주 충신이었어요. 충신이어서 탕왕에게 이게 충언, 직언을 계속한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어느 지역에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당장 암행어사를 보내서 이놈들을 혼내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뭔가 국정에 필요한 직언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탕왕은 좀 그런 얘기가 귀찮은 거예요. 됐어. 다 알아서 하겠지. 뭘 그래. 하지만 이윤이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직언을 하는데 탕왕, 야, 됐다. 시끄럽다. 별로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자, 이때 이윤은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왕이 뭘 좋아하지? 왕이 뭘 좋아하는 것을 이제 알아봤더니 왕은 식도락가, 네. 맛있는 거 이렇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은 하급 관리를 사표를 내고 직업을 바꿉니다. 왕실 요리사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실 요리사는 조금 이렇게 낮은 신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요리를 배웁니다. 요리를 배운 다음에 비장의 요리를 만든 다음에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혹시 그 새끼 곰발바닥 요리 들어보셨습니까? 나 그냥 곰발바닥은 들어봤는데 새끼 곰발바닥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말이죠.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그래? 너 어디서 많이 본 놈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럼 갖고 와봐. 이거 되게 맛있네.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왕이시여, 혹시 그 코끼리 꼬리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속꼬리찜은 들어봤어도 코끼리 꼬리찜은 처음에 야, 그게 맛이 있냐? 그 정말 맛이 독특합니다. 한번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한 거의 70에서 100번 정도 계속 맛있는 요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왕은 멀리서 야, 이윤 일로 와봐. 야, 오늘은 맛있는 거 없어? 그렇게 신뢰와 애정을 쌓은 다음에 근데 왕이시여,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 지금 탐관오리들이 난리를 치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답니다. 뭔가 암행어사를 보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그래?
이 그런 자식들이, 자네가 그러면 내가 해봐야지. 그러면서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비자는 뭐라 그러냐. 탕왕이 훌륭합니까? 이윤이 훌륭합니까? 이게 이제 맹자라는 사람은 되게 뭐랄까, 아싸란 사람이에요. 맹자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충언을 하는데 임금이 그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신하는 과감히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라. 그런데 한비자는 아니라는 거죠. 고민하고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이 상사의 비위를 맞추면서까지 내 의사를 전달해서 선정을 베푸게 한 이윤이야말로 훌륭하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네. 이게 말이 훌륭하면은 무조건 다 먹힐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한비자가 이 이윤과 탕왕 얘기에서 뭘 끄집어내려 그러면 사람은 지극히 감정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 말이 좋다 이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냐,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으면 그 사람 얘기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내가 항상 옳은 얘기를 하고 내가 항상 이 정도를 걷는다. 근데 왜 이렇게 날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투쟁가가 되면서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동료나 직장 상사들은 그렇게 다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더 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한 맹자와 같은 뻣뻣함이 아니고 정말 한비자가 말하는 이윤이 왜 그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요리사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왕의 힘으로만 가능한데 왕은 당장은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화학적인 관계, 케미칼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아부가 아니고 자식은 말이야 저 김대리는 맨날 윗사람한테 아부를 떨어. 에이 난 절대 그렇게 안 해. 나는 고고하게 살 거야. 근데 꼭 직장 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아부의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다리를 먼저 놓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오자. 전략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만으로는 설득을 완성할 수 없다. 이 관계에 있어서 진짜 공감이 되는 포인트네요. 그래요? 예.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저도 이제 리더나 상사가 바뀔 때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사람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봐야죠, 이렇게. 어떤 코드로 맞춰가야 되는지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대표시잖아요. 네. 변호사님은 어떤 그런 좀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되게 좀 실용적이에요. 형식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네. 좀 가장 효율적이면서 네. 이렇게 제가 보면 같은 얘기 두 번 듣기 싫어하고 결론 얘기하고 이렇게 좀 딱딱 좀 생산적인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약간 좀 투쟁적으로 예. 필요한 말만 탁탁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 일하기가 이제 편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후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제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네 번째 이슈에 나와요. 네 번째 이슈에서. 예.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이후가 중요하다. 네. 우리가 살면서 실수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업무를 보든 관계를 맺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수를 한 이후의 대응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 이래가지고 청년 창업가들이 많잖아요. K라는 친구 가명을 하면 그 친구가 청년 창업가였는데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알아야 될 법률 강의를 쭉 했는데 그때 이제 명함을 주고 받았어요. 아주 20대 후반인데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되게 브라이트한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8시쯤인가 그 친구 K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핸드폰으로. 변호사님, 그때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님하고 친분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현재 저희가 그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과제 관련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키맨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게 연락처를 좀 가르쳐 주시고, 그분께 말씀 좀 전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한번 찾아뵙고,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웠겠는데요. 근데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좀 상당히 언짢았던 게, 네. 우선, 기본적으로 K라는 이 친구를 제가 잘 몰라요.
그때 뭐 잠깐 만나서 인사한 그 정도 명함을 주고받은 사이고 또 그 회사 내용도 잘 몰라요. 근데 다짜고짜 자기 회사 비즈니스 관련해서 누구를 소개해달라라는 그 내용이었고 또 분명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수가 무슨 심사위원회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이런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응모자와 만나는 것은 그 교수도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이 뭔가 좀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걸 나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나?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 대표 그 일은 좀 민감한 사안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아직도 우리 K 사장 회사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소개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자 사실 제가 K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특별히 나쁠 게 없었죠. 그런데 인상이 되게 구겨졌어요. 구겨졌고 아이고 앞으로 이 친구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이 K로부터 장문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 메일을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이틀 전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규 투자를 위해서는 이번 국책과제를 따내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현재 저희에서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렵게 그 심사위원 중 한 분이 그 교수님이란 걸 알게 됐고 지난번 그 자리에서 조 변호사님께서 지나가는 얘기로 그 교수와 친분이 있다는 말이 탁 떠오르고 그러자 제가 진짜 미친 듯이 앞뒤 가리지 않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전화를 끊고 보니 얼마나 경솔했는지 그리고 변호사님이 얼마나 입장이 난처했을 것인지 그제서야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이런 말을 또 인용하더라고요. 노루를 이렇게 막 쫓다 보면 산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 말을 인용하면서 네. 제가 그때 워낙 급했기 때문에 제 생각만 하고 변호사님을 상당히 좀 난처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거절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찬물을 팍 이렇게 맞았던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패기만 있고 수양이 덜 된 후배가 저지른 잘못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감동이네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네. 막상 이 메일을 딱 보고 나니까 이 K에 대한 불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래 이제 20대 후반인데 당장 눈앞에 그게 있으면 회사는 어렵고 뭐 그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지 않았겠나. 그리고 제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네. 그로부터 2달 뒤에 저는 자연스럽게 K하고 그 교수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야. 물론 그 이제 수주건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다만 저는 이제 그 교수한테 K를 소개했고 내가 아주 아끼는 후배인데 훌륭한 친구야. 앞으로 좀 후배처럼 생각하고 많이 좀 가르쳐 주게. 그래서 제가 밥을 사고 이렇게 그런 자리를 한 2번쯤 더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랑 그 K는 좋은 선후배 사이가 되었고 사업적인 조언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처럼 결국 K는 처음에는 경솔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다음 대응을 잘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을 얻은 것이거든요. 실수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상황에 몰리다 보면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있기 때문인데 그럼요. 네. 하지만 그 뒤에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실수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실수를 하고 나면은 부끄럽고 뭔가 좀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분이 진짜 그래도 내공이 있는 분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오히려 기회가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4번째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 변호사님의 이야기인가요? 네. 후배 내지는 부하의 성향을 감안한 업무 지시를 하라 이런 거거든요. 네네. 맞춤형 업무 지시인데 논어 선진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자님의 그 제자인 자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좋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실천해야 됩니까? 그러자 공자가 아니 부모 형제가 있는데 어찌 듣는 대로 바로 행하겠느냐 신중해야 된다. 좀 이따가 이제 염류라는 제자가 와서 스승님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천하는 게 맞나요?
그러자 공자님이 들으면 바로 행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를 다 지켜본 또 다른 제자인 공서화가 물어봤어요. 아니 스승님은 자로하고 염효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서로 다른 대답을 하시죠? 그랬더니 공자가 그랬죠. 자로, 저놈은 지나치게 적극적이야. 쟤는 그냥 사고뭉치야. 언제든지 막 뭔 일을 저지를 저런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을 기하라 라고 얘기한 거고, 염유, 쟤는 극 AAA형이야. 너무 소극적이야.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논어선전편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인데, 공자님은 훌륭한 스승님이기 때문에 제자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서 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조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를 한번 비교해보면 저는 이제 대표 변호사니까 후배 변호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다 성향이 달라요. 그럼요. 다 다르잖아요. 한 명이면 다. 그렇죠. 거의. 네. 자, 예를 들어 A 변호사는 되게 소심한 성격이에요. 선배에게 지적받는 거 두려워하고 또 지적을 받으면 위축되는 내성적인 성향이에요. 이때는 어떤 일을 시킬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서 후배가 안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이 누적이 되면 후배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A 변호사, 내가 볼 땐 말이야, 이 사건 쟁점은 요거 저거 같거든. 요런 목차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내가 목차 초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 목차를 기초로 한번 살을 붙여서 완성해 보자고. 요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B 변호사가 있어요. B 변호사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마감 시간을 넘기는 일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 친구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의욕은 많은데 너무만 자기가 완성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을 시킵니다. 자, B 변호사 잘 하겠지? 자네가 한번 논리를 만들어서 작성해봐. 근데 반드시 2월 10일 오전 11시까지 내게 제출해 주게. 마감 시간 잘 기억하고. 자, 얼른 적어. 마감 시간 2월 10일 오전 11시야. 그 이후에 내게 주면 내가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그 점 명심하고. 이 친구는 계속 그 데드라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C 변호사. C 변호사는 일에 대한 자신감은 있지만 아직은 쟁점 파악 능력이 떨어지고 경험도 많이 부족한 아직 신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C 변호사에게 네가 완성본 다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이 개입을 해요. C 변호사, 서면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네가 목차 초안부터 만들어. 나와 상의하자고. 그래서 초안이 나랑 확정된 다음에 서면을 쓰자고. 그래서 목차 초안은 내일 오전까지 구상해서 보고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맞춤식 지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리더십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풋내기가 지휘하는 사자들은 무섭지 않다. 다만 사자가 지휘하는 양들이 더 무섭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그러면 알렉산더 황제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한 말입니다. 풋내기가 사자를 지휘한다. 그러면 이게 지휘받는 사자는 풋내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사자가 양들을 제대로 지휘하면 양들도 사자 같은 힘을 낼 수 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 리더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저는 지금 변호사한 지가 20년, 21년 됐는데 제 후배들 중에는 아직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딱 나오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김앤장이다. 태평양이다. 광량이다. 그럼 애들이 쫄아요. 변호사님. 저쪽은 김앤장이고 야, 임마, 쫄지 마. 뭘 쫄아. 내가 쟤들 다 박살 낼 수 있어. 내 시킨 대로만 해. 그래서 실제 사건을 한 건, 두 건 이기다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자신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배들은 후배들의 성향을 아까 우리 예 PD님께서 내 위에 사람들이 어떤 코드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팀에서는 팀장은 내가 실제 일을 시킬 팀원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조금 다른 업무 지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리더가 된다는 게 참 그만큼 지시에 대한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예. 자, 5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번째는 사소한 예절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전 직업상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처음 보면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몇 가지 행동들로 인해서 그분의 인상이 좌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전히 제 기준으로 몇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을 거론해 보면요. 보통 식사를 같이 하고 디저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식사 끝나고 나면 접시에 이제 과일 몇 쪽을 넣고 포크 몇 개를 이렇게 얹어서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꼭 보면 그 포크로 과일을 꽂아서 사람들 이렇게 앉아있는 위치로 돌려놓거나 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사람은 되게 인상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게 있고 실제도 그런 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배려심이 있더라고요. 자, 2번째 인사 나눌 때 이건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인사를 하는 방법이 한 100가지는 넘을 거예요. 근데 뭐 머리를 건성으로 꾸벅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제대로 어른들한테 엄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특히 윗사람한테 인사를 할 때 이 두 다리를 붙이고 두 손을 옆구리 쪽에 딱 붙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발을 붙이고 손을 이렇게 옆에 붙이고 목례를 하면 이게 정말 정중해 보이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진짜 뭐 엄청나게 어른들에게 인사는 저렇게 된다라고 맨날 말씀하시던 그 자세인데 이제 제가 인사를 받는 위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정말 그게 달라 보여요. 그리고 정말 맞아요. 네. 그렇게 인사하는 후배가 있으면 야 그러면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까방꾼이 생겨요. 까임 방지권. 웬만큼 실수를 해도 아이고 네. 저 친구는 그게 참 묘하게 그런 느낌이 가더라고요. 정말 사소한데도 굉장히 그렇죠. 커 보이죠. 네. 인사 잘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 전화 끊을 때 있잖아요. 네. 보통 이 손윗 사람이랑 전화를 하면서 먼저 탁 끊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예의는 전화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우리 부장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고 네 그리고 내가 끊는 게 아니고 이 수화기가 저쪽에서 딱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서? 끊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가장 기본 예의인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상대방 사장님이나 여러분 상사가 이런 게 되게 민감한 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런 거 안 지킨다고 엄청 깨지면서 직장생활을 했거든. 근데 뭐 요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바쁜데 먼저 끊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얘기를 하면서 윗사람이랑 얘기할 때 이 자연스럽게 나는 이게 원래 저는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자기를 지칭하면서 나는이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팅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와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미팅이 어땠고 좀 정리도 하고 내 느낌을 담은 이메일을 탁 보내면서 어떤 예의를 갖추는 이런 모습을 딱 보여주면 이 사람 진짜 일 잘하네 멋지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의라고 하는 게 잘못 얘기하면 아이고 꼰대스럽다 이런 얘기 딱 듣기 좋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정말 좋은 게 들어있어도 사소한 행동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선배로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차 같은 거 줄 때도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딱 방향을 전환해서 주면은 정말 사소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네. 이 사소한 예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내용과 관련돼서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네. PM 포르니라고 하는 사람의 예의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1997년에 그 예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회사를 차렸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런 예의나 매너, 공손함의 중요성을 일깨우려는 이런 여러 가지 단체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포르니 교수의 활동은 뭐 언론에 자주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목차들을 보면 뭐 이런 게 나와요. 예의에도 규칙이 있다. 예의 바르면 건강하다. 남의 공간 존중하기.
뭐 손님을 배려하기, 불필요한 불평은 독이다. 또 친근함과 무례함의 사이. 그래서 이런 뭐 제가 문장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오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 막을 수야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다. 즉 특정한 사건이 더 자주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결코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가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이미 예의라는 걸 기본적 훈련 과정에서 습득했다. 예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한 문장만 더 소개해드리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공손한 한마디는 바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다. 이 문장을 좀 더 많이 사용하자. 반대되는 의견을 열심히 듣다가 배움을 얻을지는 누가 알겠는가? 혹은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생각이 더는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의 지평을 넓힐는지도 모를 일이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M 포르니 교수의 예의의 기술 한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이 문장들을 진짜 마음에 새겨서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취업 준비생 여러분, 내가 취업 지원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그냥 상심해하지 말고 거절을 해온 그 회사에게 감사 메일과 덕담을 담아서 한번 연락을 해 놓아라. 그것이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줄 수가 있다.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도 그 사람과 인간적인 친근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그 사람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형성은 결코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설득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는가.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올 수 있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좀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리더가, 팀장이 그 팀원들, 부하들에게 지시를 할 때는 그 개별 팀원들, 부하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그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서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방식의 지시를 해야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된 지시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놓치기 쉬운 사소한 예절. 네. 그런데 그 사소한 예절들이 결국 나에 대한 인상,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좌우할 수 있으니 결코 가벼이 보지 말라.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29번째 시간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팁 여러 가지를 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